재무정보 시스템 종합설계 A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크게 사모펀드 스캔들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FIS를 이용한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먼저 사모펀드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펀드는 모집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펀드로 나뉩니다. 각각의 펀드는 투자신탁업법에 의해 100인, 자본시장법에 의해 50인을 기준으로 미만의 경우에는 사모펀드, 이상의 경우에는 공모펀드로 구분됩니다. 사모펀드는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금 운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절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뉩니다. 공모펀드는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운용에 제약이 있고 동일 종목 신탁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으며 동일 회사의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 운용 후 정기적으로 펀드 운용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펀드로 인한 환매 중단 사태 중 대표적인 두 사례로 라임 자산운용화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임 운용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고수익을 내는 헤지펀드로 투자자에게 5에서 8%의 수익률을 약속하며 펀드를 판매하였습니다. 높은 수익률과 국내 사모펀드 1위라는 명함을 보고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였으며 2016년 말 2,446억 원에서 2019년 7월 5조 8,672억 원까지 펀드 설정액이 증가하였습니다. 펀드 자금이 많아지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자산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부실 가능성이 높고 환급성이 낮은 비상장 채권과 무역금융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급성이 낮은 자산의 유동성을 위해 4개의 모펀드를 운영하고 각각의 모펀드 아래 자펀드를 두는 모자형 펀드를 도입했습니다. 각각의 모펀드는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한 플루토 FID15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권 등 해당되는 국내 매점인 펀드에 투자한 테티스 2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한 플루토 TF1호와 크레딧 인셜드 1호가 있습니다. 또한 이 펀드 자산을 담보로 총소익 스왑 레버리지를 통해 추가 자금을 모아 규모를 늘렸습니다. 펀드를 운용해 나가던 2019년 7월, 라임 자산 운용의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여 수익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후 2019년 8월 금감원은 플루토 FID1 등 대표 펀드를 중심으로 순환적 펀드 거래 및 증권사 TRS를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의 지속 및 이상 증후를 포착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라임 등에 대한 조사를 착수합니다. 2019년 10월 플루토 FID1호와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등 4개 모펀드와 157개 자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합니다. 2020년 1월 무역금융펀드 크레딧 인셜드 1호와 16개 자펀드 환매의 중단을 추가하여 모펀드 4개, 자펀드 173개로 늘어났습니다. 금액 규모도 총 1조 6,67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로 인해 은행권 수탁 업무가 힘들어지고 사모펀드의 성장세는 둔해졌습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연 3% 수익률을 약속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개인과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에게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옵티머스 측의 설명을 믿고 법인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니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았고, 이에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증권사별 판매액은
NH투자증권이 약 84%에 해당하는 4,778억 원, 한국투자증권이 577억 원, 케이프가 148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투자 금액으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2,404억 원, 법인이 2,747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 제안서에는 건설사가 보유 중인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확정 매수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앞서 설명했듯 투자 대상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목표 수익률은 약 3에서 4.5%로 제시하였습니다. 매수채권 편입 방식으로 건설사로부터 직접 매수채권 양수, 건설사 관련 회사의 사무사채를 인수하고 건설사와는 매수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 두 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에서는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임원 등이 관리하는 기업의 사무사채를 편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이체 자금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반응 사무사채를 차원 매입하여 기존 펀드 관계자간의 펀드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옵티머스 대표이사는 펀드 자금 일부를 횡령하여 개인 계좌를 통한 주식 선물 옵션 매매 등에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펀드 자금 횡령 규모는 수백억 원 수준에 달하며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증권사 등의 펀드 가입 권유를 통해 투자자 2,900여 명을 모으고 안정적인 정부 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5,50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원금의 손실이 막대하여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결국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다음으로 환매 중단으로 인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와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20년 성화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의 환매 중단을 결정한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8월에 대부분이 성화펀드로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의 대규모 손실이 일어나면서 불안전 판매 이슈가 불거졌고 2019년 10월에 라임 자산운용 펀드, 2020년 2월에 알펜루트 자산운용 펀드, 2020년 6월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2020년 7월에 해외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 등 굵직한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6월 현재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는 26개에 달하고 이들 사모펀드의 총 판매 금액은 5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 보고됩니다. 2015년에도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나 특정 분야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에 대규모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부인되기 어렵습니다. 완화된 내용을 보면 첫째, 사모펀드 유형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둘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영업자의 진입규제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사모펀드의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개인 투자자와 비상장법인도 투자 금액의 1억 원 이상이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최소 가입 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는 것입니다. 최소 투자액이 1억 원 이상이라면 전문 투자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아닌 일반 투자자들도 적격 투자자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위험 상품인 상업펀드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0년 상업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상업펀드 규제 완화를 악용하는 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전문 사모 운용사의 신규 설립이 급증한 것을 보면 이들 중에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악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운용사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 사모 운용사의 운용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전문 사모 운용사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악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전문 사모운용사 중 대체자산이 운용자산의 50%가 넘는 회사가 2015년 12월 말 35개 사에서 2020년 3월 말
184개사로 약 6배 늘어났습니다. 둘째, 전문 사무운용사의 대체자산 비중이 2015년 12월 말에 53.5%에서 2020년 6월 말에 78.4%로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전문 사무운용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 대체자산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사무운용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전문적인 자산운용 능력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쉽게 모집할 수 있었고, 사모펀드 자산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운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금융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상응하는 감독적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규제 완화를 악용하는 금융회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감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2015년 7월에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전문 사모운용사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현장 검사는 10건 대회로 예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전문 사모운용사 대비 현장 검사 비율은 2015년에 16%에서 2019년에 5.2%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체계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같이 규제 완화에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금융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이 더 치열하고 책임 떠넘기기까지 나타나기 쉽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금융감독 실패의 최종적 책임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모두 부여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실패의 실질적 책임은 금융감독원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법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을 민간 조직인 금융감독원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금융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은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자원을 보강해주거나 금융감독원에게 적절한 감독 집행을 조치하도록 지도해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시장의 빠른 성장에 맞게 감독자원을 재분배하거나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감독자원 보강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모펀드에 대한 충분한 감독자원이 지원되지 않았고 적절한 감독 집행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부인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환매 중단 사태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창업, 성장, 회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민간 모험 자본이지만 앞서 보았듯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불안전 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 우부당행위 등 일부 부작용을 노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2019년 하반기부터 사모펀드 부실과 환매 중단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 11월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하였고 2020년 2월에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6월에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하였고 금융당국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1월에 발표한 대응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사실상 공모펀드에 해당되는 사모펀드의 발행과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공모 판단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 판매를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일명 헤지펀드의 일반 투자자 최소 투자 금액 요건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 발표한 대응책에서는 시장 규율을 통한 사모펀드의 위험 관리 강화,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사모펀드 관리 운용 구조 보완,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시장 기회를 우선하여 대응책으로 제시한 것은 금융당국이 한정된 감독 자원으로 전문적인 사모펀드 시장을 완전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애초부터 과감한 조치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태 이후 미래 사모펀드 시장의 개선 방향으로 먼저 시장 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각 시장 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호감시 견제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투자자 보호 취약 구조에 대한 보완입니다. 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가 있습니다. 적시에 충분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전 지방적 검사 실시, 자본금 유지 요건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적극 퇴출,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탐지 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사기 위법 행위를 잡아내고 감독 및 모니터링이 용이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FIS를 이용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산업 육성 목적의 규제 완화, 일부 금융회사의 규제 완화 악용, 그리고 감독 대응 시스템 미흡이 있습니다. 이상거래 탐지를 이용한 해결안으로는 FDS가 있습니다. 여기서 FDS란 단순히 커다란 규모의 전산 시스템, 보안 시스템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정석적인 개념으로 IT 기술 부분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요원의 분석과 연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정보와 데이터가 엮인 시스템입니다. 사모펀드 방식의 패턴 분석을 해서 사기와 이상거래를 알아냅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엽사전의 FDS를 이용한 사례와 비슷하게 투자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투자 금액을 제한 또는 규제를 강화하고 특정 투자자가 자신의 해당 금액 투자한도를 초과 시 사고 점수가 높은 거래로 감지 후 모니터링 요원에게 전달하여 탐지한 내용을 분석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거래 탐지를 이용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영지표 및 거시경제 변수 등 자료를 이용하여 사전에 분석 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통제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CAER 평가제도는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및 조기경보 시스템의 한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종합검사 시 실시하는 경영실태 종합평가 이후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경영실태 평가 시 사용되는 계량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위험지수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및 위험도와 관련이 높은 일련의 재무변수 및 거시경제지표를 식별한 뒤 이를 하나의 지수로 종합하는 것입니다. 위험선행지수는 미래의 위험지수를 예측함과 아울러 위험지수가 상승할 확률을 산출함으로써 위험지수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위험선행지수의 산출은 곧 미래의 위험지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은 순위프로필 모형을 활용하여 향후 일정 기간 후에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예측한 모형입니다. 자본적정은 미래의 일정 기간 후에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확률을 로젠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하는 모형입니다. 부도 확률은 마튼과 블랙쇼스의 옵션 가격 결정 이론에 근거하여 주식시장의 주가 정보와 재무제표 정보를 사용하여 향후 1년 이내 상장 금융기업의 자산 가치가 부채 가치를 하회할 확률, 즉 부도 확률을 예측한 모형입니다. 부도 확률은 재무정보에만 의존하는 나머지 4개의 모형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모형입니다. 최종적으로
위 6가지 모형을 활용하여 펀드 기업을 대상으로 미리 분석을 합니다. 분석할 결과를 토대로 조기 응보 시스템에 대입을 합니다. 그 뒤 분석할 결과를 투자자에게 보여주며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조기에 알려주며 경고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